를 가진 늙은 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집 늙은 부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녀는 소홀히 다룰 수 없거든요. 그녀는 페어팩스 가문의 사람이지요. 즉 이 가문에 시집을 온 거요. 피는 물보다 짙기 마련 아니겠어. 그는 초인종을 울려서 페어팩스 부인을 불러오게 했다. 그녀는 곧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서 올라왔다. 어서 오시오 부인. 저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불렀습니다. 아델르한테 선물을 가지고 내게 말을 붙이지 말라고 일렀더니 지금 말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질 지경인가 봐요. 제발 말동무가 되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으로서는 더 없는 자비스런 행동일 것입니다. 정말로 아델르는 페어팩스 부인을 보자 소파 있는 대로 불러서는 상자 속에 들었던 자기며 상하며 밀랍 장난감 같은 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의 서툴은 영어로 설명을 하며 기뻐했다. 나로선 이제 선량한 주인의 역할을 한 셈이요. 손님들끼리 서로 즐기도록 해줬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에어 선생, 의자를 좀 더 가까이 해요. 너무 멀어요. 선생 얼굴을 바라보자면 이 편안한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난 그럴 생각까지는 없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사실은 어두운 곳에 앉아 있고 싶었으나 로체스터 씨의 명령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식당에 있었다. 만찬을 위해서 켜놓은 촛불은 축제 기분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난로에는 불이 빨갛게 이글거렸고 높은 들창과 더 높은 아치에는 진홍빛 커튼이 흐느적 드리워져 있었다. 아델르가 속삭이는 말소리와 말소리가 중단될 때마다 들려오는 유리창을 때리는 겨울 빗소리뿐 모든 것이 조용했다. 무늬 있는 비단 커버를 씌운 의자에 앉은 로체스터 씨는 전에 볼 때와는 달라 보였다. 그렇게 엄격해 보이지도 않고 우울한 기색도 없었다. 입술엔 미소를 띠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말하자면 만찬 뒤의 기분이라 아침나절의 쌀쌀하고 엄격한 기분과는 달리 한층 너그럽고 친절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기분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푼 의자 등받이에 육중한 머리를 기대고 화강암을 조각한 것 같은 얼굴과 불빛을 받은 크고 검은 눈을 보니 역시 그는 무섭게 보였다. 크고 검은 눈이면서 그것은 또한 아름다운 눈이기도 했다. 때때로 그 깊숙한 곳에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비록 그것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그가 이분쯤 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분쯤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돌리면서 나의 시선이 자기의 얼굴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나를 훑어보고 있군요. 에어 선생, 미남자로 보여요? 하고 그가 물었다. 미리 생각이라도 해두었더라면 무엇이라고 얼버무려서 적당한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으련만 나는 미처 생각하기 전에 대답을 해버렸다. 아니요. 아, 놀랐는데 당신한테는 이상한 것이 있어. 어린 수녀 같은 기풍을 풍기고 있거든.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항상 양탄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묘하고 참하고 근엄하고 소박해 보이거든. 그러면서도 누가 질문을 한다든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건네면 무례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내뱉곤 하거든. 왜 그러는 거요? 제가 너무 솔직했군요. 용서하세요. 용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든가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다던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든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런 대답은 할 필요가 없지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앞서 말한 폭언을 누그러뜨리는 채 하면서 그리고 나를 위로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채 하면서 내 귀 밑에다 교활한 칼을 들이대는군. 자, 계속해봐요. 나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팔다리와 이목구비는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체스터 씨, 저의 처음 대답은 안 한 것으로 해주세요. 신랄한 대답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불쑥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럴 것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해요. 나를 평가해봐요. 내 이 말은 마음에 들었어? 그가 이마를 덮은 검은 머리를 쓸어 올리자 충실한 지능기관의 윤기가 보였다. 그러나 자비심의 자, 선생, 나는 바본가요? 천만예요. 만약에 제가 그 대답으로 당신은 박애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저를 건방지다고 말씀하시겠죠? 또 나왔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체하고 다시 칼로 자르는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들이나 늙은 부인과 같이 있는 것이 싫다고 했어요. 이거 봐요, 에어 선생. 나는 박애주의자는 아니나 양심은 갖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양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돌출된 곳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다행히도 머리 윗부분의 넓은 곳으로 눈에 띄는 곳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때는 유치하긴 하나 자비심도 갖고 있었지요. 나도 당신 나이 때는 다정다감한 청년으로서 미숙한 사람, 법이군요. 계속해서 당황해 하시오. 에어 선생, 오늘 밤 나는 사람이 그립고 얘기가 하고 싶소. 이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한 팔을 기대고 섰다. 그런 자세를 취하자 그의 몸 전체를 얼굴과 마찬가지로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보통 이상으로 넓은 어깨는 손발의 길이와 균형이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대개는 그를 추남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의식하지 않은 자부심이 보였고 동작에는 유연한 점이 있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았다. 외모의 매력이 없는 보상으로 타고난 또는 후천적인 여러 가지 자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을 그는 거만할 정도로 확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누구나 그를 바라보면 초연해질 수밖에 없고 맹목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긴 하나 그 확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 나는 사람이 그립고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오라고 불렀어. 벽난로와 샹들리에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파일럿은 상대가 되지 않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델르는 좀 나은 편이나 아직 어리고 페어팩스 부인도 대화 상대로는 좀 답답하지요. 당신 정도라면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처음 내 방으로 오라고 했던 날밤 당신은 나를 당황하게 했어. 그 후로 당신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 다른 생각들이 당신 생각을 내 머리에서 몰아냈던 것이오. 그런데 오늘 밤은 좀 편한 기분을 가져버리라. 시끄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 결심했어. 당신이 입을 연다면, 당신에 관한 것을 좀 더 알 수 있다면 나는 즐거울 테니까 말해봐요. 나는 말하는 대신에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만족한 웃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종하는 웃음도 아니었다. 말해보라고 그는 재촉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뭐든지 맘대로 얘기해봐요. 무슨 화제를 택하든지
어떤 식으로 말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으니까.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가 만약 내가 단지 얘기나 하고 자신을 털어놓을 것을 바랐다면 사람을 잘못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고 생각했다. 당신은 벙어리요? 에어 선생. 나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는 내 편으로 머리를 갸웃하더니 힐끗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고집을 부리는 거요? 성가시다는 건가? 아, 그럴만도 하지. 내가 어리석고 거만스럽게 요청을 했군. 에어 선생, 용서하시오. 사실은 이번뿐이요. 앞으로는 절대 당신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진 않을 거요. 말하자면 나는 다만 20세나 되는 연령의 차이와 한 세기쯤 경험이 앞서 있다는 우월감으로 요구한 것뿐이요. 나는 단지 이 우월감의 힘을 빌려가지고 당신이 얘기라도 좀 해서 녹슨 모처럼 부식된 어떤 한 점에 고착되어서 고민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죠. 그는 사죄라도 하듯 설명했다. 나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냉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가능하면 기꺼이 즐겁게 해드리지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꺼낼 수가 없군요. 어떤 얘기에 흥미를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 대답하겠어요. 그렇다면 우선 나에게는 약간 고답적이고 무뚝뚝하고 때로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아버지만큼이나 나이가 들었고 당신이 한 곳에서 일정한 사람들과만 고요하게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싸워가며 지구의 반을 돌아다녔기 때문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오.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니까 짜증이 날 뿐이오. 분명히 대답을 하시오, 에어 선생. 단지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 물정을 저보다 많이 아신다고 해서 저에게 명령하실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대답을 했군.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과는 다르니까 인정하지 않기로 하겠어. 왜냐하면 두 가지 유리한 점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하니까. 더구나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월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라도 내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말에 화를 내든가 감정을 상하지 말고 때로는 나의 명령에 복종해 주길 바라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로체스터 씨는 정말로 괴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연봉 30파운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았다. 웃는 것도 좋지만 말도 좀 하시오. 임금을 받고 있는 고용인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든가 감정이 상하느냐고. 임금을 받고 있는 고용인이라고. 아, 당신은 나의 고용인이었던가요? 그렇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군. 그렇다면 금전상의 이유로 내가 좀 허세를 부려도 괜찮겠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론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이유와 그리고 고용인이 그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당신이 마음을 쓰고 있는 이유라면 나는 전적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춘 형식과 문기를 생각하는데도 동의하겠어? 그것을 생략하는 것은 무례한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식을 벗어났다고 해서 무례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는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받고도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 같군. 당신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대개의 경우 돈에는 굴복하기 마련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만 국한시키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대답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그런 대답을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으로의 악수를 하는 바이요. 그 내용은 물론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지한 대답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그리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체하고 냉담하다든가 어리석고 조잡한 머리를 가지고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 직원에 대한 보답이지요.
3,000명이 경험 없는 여학생 같은 훈나기 가정교사 중에서 단 3사람도 지금 당신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아첨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공로는 아니지요. 자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말이오. 당신도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나의 눈을 읽기나 한 듯이, 그리고 내용이 마음속에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이라도 한 것처럼 대답했다. 그래 오라요. 나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언하지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생활, 일련의 행위, 물들여진 인생을 가슴속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나의 조소와 비난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요. 나는 21살 때의 방향을 잘못 잡았었지요.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밀려가서 다시는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요. 당신처럼 착하고보다 현명하고 때가 묻지 않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 깨끗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은 기억이 부러워요. 에어 선생, 티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기억이란 소중한 보물로서 순수한 생기를 주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셈이지요. 18살 때의 기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는 정상이었지요. 투명하고 건전했어요. 배 밑에 더러운 물이 고여도 전체를 더럽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8살 때는 당신과 같았어요. 꼭 같았죠. 대체로 자연은 나를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에어 선생, 보통보다는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당신은 말하겠죠. 자랑인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당신의 눈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해두지만 당신은 눈빛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나는 그것이 표현하는 말을 빨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만은 믿어도 좋은데 나는 근본이 악인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그런 악평은 하지 마세요. 나는 굳게 믿고 있지만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환경 때문에 돈이 있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찮은 방탕생활에 지친 평범한 죄인이죠. 이런 것을 고백하는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아는 사람의 비밀을 듣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많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장점은 자신의 것을 얘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데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악의에 찬 경멸로 듣는 게 아니라 타고난 동정심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준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정을 표시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위안이나 격려가 그 힘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마치 일기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적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마 날더러 환경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싶을 거요. 그렇게 했어야만 했지. 응당 그래야 했지. 그러나 보다시피 나는 그러지 못했죠. 운명에 짓밟히고 있을 때 나에겐 냉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나는 마침내 자포자기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지금 와선 바보 같은 놈들이 야비한 말로 내 비위를 건드려도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자만할 수 없거든요. 그들과 나는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확고한 태도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심정은 하느님도 알 거야. 잘못을 범할 것 같을 때는 후회할 것을 두려워하시오. 에어 선생, 후회는 인생에 있어서 독입니다. 후회는 치료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후회했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괘씸하면 될 수 있겠죠. 나도 괘씸은 할 수 있어요. 그럴 힘은 아직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주받고 있으면서 한편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행복과는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쾌락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것을 손에 넣고야 말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더욱 타락할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나 감미롭고 신선한 기쁨을 얻는다면 어떻게 타락이라고 하겠어? 그리고 황야에서 꿀벌이 모으고 있는 꿀과 같이 감미롭고 신선한 형태로 손에 넣을지도 모르는데 벌이 쏘고 쓴맛이 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겪어보지도 않고 왜 그리 심각한 얼굴을. 마치 카메오의 양강머리와 같이 거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오. 당신은 나한테 설교할 권리가 없어. 인생의 문지방을 아직 넘지 못한,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인 당신으로서 말이오. 나는 다만 당신한테 자신이 한 얘기를 상기시켜 드렸을 따름이에요. 당신은 과오는 후회를 가져온다고 했고 후회는 인생의 독이라고 단언하셨죠. 그런데 누가 지금 과오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오.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을 나는 과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유혹이라기보다 오히려 영감이라고 믿어요. 대단히 상쾌하고 대단히 기분 좋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 다시 찾아왔군. 그것은 악마는 아니오. 나는 믿어요. 설사 그것이 악마라고 해도 그것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은 악마요. 이런 아름다운 천사가 나의 가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천사가 아니에요. 거듭 물어보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무슨 직관을 가지고 지옥에서 온 타락한 천사와 영원한 옥저에서 온 사자를, 안내자와 유혹하는 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 암시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 때 흐트러진 안색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천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을 가져올 거요. 이 이상의 것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양심의 수호자는 못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들어와요. 아름다운 방랑의 천사요. 그는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 눈에만 보이는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뻗쳤던 두 팔을 가슴 위에 얹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무엇을 포옹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미 순례자로 가장한 신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것은 벌써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줬어. 지금까지 나의 심장은 납골단 같았는데 앞으로는 신전으로 변할 거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대화를 더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화제예요.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당신은 자신이 선인이 될 만큼 착하지 못하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을 후회한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더럽혀진 과거는 영원히 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애써 노력만 한다면 자신도 수긍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굳은 결의로 사상과 행위의 개혁에 착수한다면 2, 3년 내에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기억의 보고를 가지게 될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옳은 생각을 옳게 발언했어요. 에어 선생. 그러나 지금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싯돌처럼 단단한 선으로 길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사귀는 사람이나 하는 일도 과거의 그것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달라지겠지요. 순수한 금덩어리가 더럽혀진 쇠찌꺼기보다 낫듯이.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나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자가 다 정당하다고 하는 법률,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의 율법과도 같은 변할 수 없는 법을 정했어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정당해요, 에어 선생. 비록 새로운 법률이 절대 필요하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상황. 그것은 위험한 격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요. 현인이로군.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 가문의 소신의 이름을 걸고 나명 않겠다고 맹세하겠어. 당신도 인간이므로 과오는 피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소.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요? 과오를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신적인 힘과 완전한 것에게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힘을 가로챌 수는 없어요. 무슨 힘인데? 정당하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것은 정당하다. 바로 그거야. 선생은 똑똑히 말해줬어.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하길 바래요.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논쟁을 계속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 나의 통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또한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에 동반하기 마련인 불안감과 막연한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디 가는 거죠? 에어 선생. 아델르를 재우러 가요. 취침 시간이 지났어요.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스핑크스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요. 당신의 말은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긴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어. 선생의 자애심이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무의미한 말을 뇌까리고 싶지 않아요. 무의미한 말을 해도 당신은 침착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일 겁니다. 에어 선생은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대답할 것은 없고 거의 웃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웃으면 명랑하게
그래요. 철이 없는 풋낙이었어. 한때 봄빛이 나를 젊게 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의 당신은 그 무렵의 나보다 젊지 않군요. 그러나 나의 청춘은 때로는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 작은 프랑스의 꽃을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금가루만을 비료로 해서 자라는 종류라고 알게 되고 이 꽃을 자라게 한 뿌리를 높게 평가할 수 없게 되자 이 꽃에 대해서도 애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꾸민 모습을 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애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선행이 크든 작든 간에 무수한 죄를 씻어준다는 로마 카톨릭의 신조에 기인하는 것이오.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로체스터 씨는 그 후 어떤 기회에 거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원에서 나와 아델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아델르가 파일럿과 어울려 깃털공을 가지고 장난치는 동안 그 애가 보이는 거리에서 너도 밤나무 사이길을 걷자고 했다. 그때 그는 아델르는 프랑스의 오페라 무용수 셀리느 바랑의 딸인데 자신은 한때 그 무용가에게 대단한 정열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이 정열에 대해서 셀리느는 더욱 뜨거운 정열로 대했다는 것이다. 비록 자기가 추남이긴 하지만 그녀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뒤를 따라서 한 사나이가 마차에서 내렸어요. 이자도 망토를 입고 있었죠. 보드에 소리를 내는 것은 박차를 탄 구두소리였고 호텔 현관에 아침이 들지나는 것은 모자를 쓴 머리였어요. 당신은 질투를 해본 적이 없지요, 에어 선생.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두 감정을 다 경험하게 되겠죠. 당신의 영혼은 잠자고 있지만 이것을 깨울 충격이 앞으로 있을까요? 모든 인생이 당신이 지금까지 젊은 나날을 그렇게 보낸 것처럼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 개천 바닥의 암석을 볼 수도 없고 그 암석의 밑부리에 부딪히는 물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